네, 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오늘 벌써 5주차에 이르렀네요. 이번 5주차 강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뭐 그림에도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는 뭐, 유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림도 있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는 계면활성제 모형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화 또는 계면활성 작용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갖다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기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액체상에 존재하는 계면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표면 장력과 계면 장력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자들 사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그런 이제 전하가 같은 전하라고 하면은 밀치겠지만 서로 다른 전하라고 할 때는 서로 끌어당길 테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적인 반발력 또는 어떤 인력, 이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전기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자들 간에는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잡아다니려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뉴턴이 얘기하는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다. 즉 만유 인력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분자들, 어떤 전기적인 전하와 관계없이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졌을 때 가까운 거리의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액체를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액체가 있다고 합시다. 예. 이 액체를 갖다가 그 안에 이 액체가 공기와 접촉해 있는, 즉 한쪽이 공기 인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이 한쪽이 기체와 접촉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체와 접촉하고 있는 그 계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표면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체가 있다고 해요. 이 액체를 아주 뭐 단순하게 우리가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즉 액체 중에서, 즉 물 중에서 본체 중의 분자, 본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내부. 예. 내부의 분자는 동일한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분자들 사이에,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옆이 되든 그 분자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동일하게 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표면을 한번 볼까요? 표면을 보게 되면은 표면에서는 옆에, 그렇죠? 왼쪽이나 오른쪽, 또 아래, 이런 데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이 안에 본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본체와는 달리 위쪽으로는 인접한 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려고 해도 잡아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에서는 위쪽에 있는 뭔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밑에 있는 분자가 잡아당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표면에서는 불균형적인 그런 힘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액체 내부로 조금 더 인력이 크게 작용하는, 그래서 분자들 표면이, 즉 기체와 접촉하고 있는 그런 경계면인 표면이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체의 작은 방울 또는 기포 같은 경우, 액체의 작은 방울 같은 경우도 액체 방울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밖에 기체죠. 그것의 접촉면인 표면에서는 안쪽으로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체의 작은 방울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기포의 경우에도 구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액체 표면에서의 내부의 분자간 인력을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기체와 접촉되고 있는 그 경계면인 소위 표면에서 분자들이 수축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다 가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움츠러들려고 하는 그러한 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면 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표면 장력은 우리가 단위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 기호인 단위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렇게 감마로 표현하게 됩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힘, 그것은 이제 기호로 감마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면 장력은 엄밀하게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즉 기체와 액체가 접촉해 있을 때 기체와 액체의 접촉 경계면인 그 경계면이 표면인데 표면에서 액체들은 안쪽으로, 그렇죠? 분자들 안쪽에 있는 분자들과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 아주 쉽게 우리가 어떤 단위, 구체적인 단위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앞에서 이런 자연현상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차원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단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 바로 단위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정의를,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단위 면적인 CGS 단위계에서는 센티미터의 제곱, 즉 평방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하겠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는 CGS 단위계에서는 에르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르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예를 들어서 SI 유니트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니까 저거 대신에 줄로 쓸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의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렇게 쓰겠죠. 그런 형태는 이제 쓰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스퀘어 센티미터당 에르그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것을 풀어헤쳐 보자고요. 에르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1에르그의 정의는 1다인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물질을 1cm 잡아다닐 때, 움직일 때, 그때 1. 이것을 갖다 1에르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1에르그를 갖다가 이제 풀어헤쳐서 1다인 곱하기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이니까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분자에 있는 제곱 센티미터하고 분모에 있는 제곱 센티미터하고 분자에 있는 센티미터하고 지워.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인 퍼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힘으로 바로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 또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기체와 접촉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경계면인 표면에서는
어떻게 그 액체의 본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 간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면, 즉 계면에서의 현상,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아마 좀 논리적으로 그 이해를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라든가 혹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이러한 계면 또는 표면에서의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그런 학자 중에서 라플라스라고 하는 학자하고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결합시켜 놓은 것을 라플라스 영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연구자들은 계면에서의 양 측면의 차,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하고 공기하고 접촉해 있을 때, 물하고 공기의 접촉면인 경계면, 즉 표면에서의 압력차가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계면이 굽어 있을 때, 계면이 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디 쪽에 힘이 더 작용을 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겠어요? 물하고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물의 표면에서는 뭐라고요? 안쪽에 있는 물 분자들하고의 어떤 인력, 끌어당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안쪽에 압력이 크니까는 오목한 그런 형태로,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분면의 곡률 반경을 R1, R2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여기서 R1의 경우는 가까운 쪽, 그 다음에 R2는 먼 쪽. 이때 압력차라고 하는 것은, 압력차 델타 P는 감마, 그 경계면에서의 뭐예요?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죠. 곱하기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가로 닫고, 이것이 라플라스 영 방정식이에요. 식인 것이에요. 구형 표면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구형을 갖다 이루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R1, 그 다음에 R2. 뭐라 그럴까? 곡면이 작은 쪽, 큰 쪽. 이게 구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반지름은 어디서나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R1이 R2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쓸 수 있냐면, 압력차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 감마. 즉 뭐예요? 압력차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그리고 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즉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압력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에 켈빈이라고 하는 학자도 식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도를 했는데, 작은 액체 방울 위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이 증기압은 평탄한 표면 위의 증기압보다 큰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관계식은 바로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RT, R이라는 거는 기체 상수겠죠. T는 그때 온돌태고, 그 다음에 로그, 자연 로그, ln, 괄호 열고, PR 나누기 P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것이 바로 R분의 2 감마 VM 이렇게 표현된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로서 모세관 내에 액체가 형성하는 메니스커스, 즉 액체의 계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둥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설명하는데, 바로 이 켈빈의 시기,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계면에서의 현상을 갖다가 어떤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계면에서 나타나는 그 계면 장력,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장력. 어떻게 측정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여기 측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과학 기초실험 때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모세관 오름법을 갖다가 모세관에서 얼마만큼 액면이 위로 올라오는지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함으로써 표면 장력을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간이적으로 모세관 오름법의 경우에는 액체의 모세관 오름, 요거는 액체의 표면 장력과 깊은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근데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관에 접촉하고 있는 요 유리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둘레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갖다 즉 이 모세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직경은 ER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올라간 액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하고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액체가 이만한 H라는 높이만큼 모세관이 올라가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표면 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모세관 오름의 높이가 H고 그때 이 모세관의 직경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모세관을 따라서 올라간 이 액면이 이루는 그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들 간의 관계는 바로 감마라고 하는 표면 장력은 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분의 R, 모세관의 직경이죠. 그 다음에 H, 모세관이 오른 높이에요. H. 그리고 델타 로. 여기서 델타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체와 요 액체의 밀도 차입니다. 밀도의 차. 곱하기 G, 중력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관일 경우, 모세관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그 관의 반지름이 굉장히 작은 경우죠. 관의 반지름이 작다는 것은 얘네들이 액면이 모세관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펼쳐질 텐데 이 이루어지는 메니스커스에 의한 저 각도 세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벽면에 가까이 붙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 세타라고 하는 것이 0은 아니겠지만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에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값은? 코사인 세타 값은 저게 바로 1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쟤네들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접촉각이 0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바로 저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감마는 2분의 1 RH 델타 로 G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관 오름법에 의하면 우리가 저 모세관 오름 높이 H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 다음에 저 각도 세타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지름 R 그 다음에 요 액체의 밀도 로를 통해서 바로 그때의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 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예, 쉽죠. 중력 가속도 G까지 계산하면 바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물론 반구형 표면에서 이러한 밑에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모세관 오름 측정 장치라고 하는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저 모세관 액면의 높이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굵은 관, 작은 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관 오름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윌헬미 평판법이에요. 요거는 얇은 운모판이거나 또는 현미경에 쓰이는 왜 슬라이드 글래스 있죠. 얇은 유리판이 있었잖아요. 그 유리판을 이용해서 바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을 해요.
실에다가 저 유리판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래도 액체에다가 담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느 정도의 질량에 해당되는 물질을 갖다 올려놨을 때 저게 쭉 올라오다 탕 하고서 그냥 떨어지는지, 쭉 달라 올라오다가 그쵸? 손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유리를 이렇게 담궜다가 약간 힘을 갖다 주면은 그냥 액체가 쭉 따라서 올라올 거라고요. 조금 더 힘을 주면은 더 위로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쵸? 어느 순간이 되면 탕 하고서 떨어질 거예요, 저게. 바로 평판이 액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때의 힘으로부터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관계는 여기 표면 장력과 요 분동을 통해서 질량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죠. 질량이 결국은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겠죠. 이런 경우도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유리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액체면에 잠겼다가 싹 액체면으로부터 따라 올라오다가 탁 떨어지는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의 그런 이제 저 분동의 질량 이런 것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유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지 같은 경우를 반지를 이러한 상태로 둥그런 상태로 그대로 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놨다가 그랬다가 그것을 저렇게 고리를 달아서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반지에 어디에 접촉이 돼 있겠어요? 물이. 반지의 이 원형. 그쵸? 원형 그 접촉면에 접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름상으로 보면은 반지름이 반지의 안쪽 반지름, 반지의 바깥쪽 반지름. 왜? 두께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고리를, 반지와 같이 생긴 고리를 표면으로부터 떼어낼 때 힘의 변화를 갖다 측정함으로써 또 이 바로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표면 장력 감마라고 하는 것은 베타 F 나누기 4파이 R. 4파이 R이라는 것이 뭐예요? 파이 R이 뭐죠? 파이 R은 모르겠고 2파이 R은 뭐예요, 여러분들? 2파이 R은 바로 이 둘레 아니에요. 원의 둘레. 그쵸? 원의 둘레. 근데 왜 4파이 R이 됐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지가 있는데 반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그쵸? 지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지가 굉장히 가느다랗다 그러면 거의 반지 안쪽하고 바깥쪽에 지름을 그냥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두 개니까 4파이 R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보정 계수예요. 그래서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지의 지름 또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것들의 이제 비례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액체 방울의 부피 그리고 질량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바로 요 액체의 표면 장력을 갖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관을 갖다가 저렇게 두고 거기다가 액체를 담았다고 합시다. 그 수직관에 수직관의 저거에 이제 직경을 ER 즉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고요. 이때 수직관에서 생성되는 액체 방울의 부피 또는 질량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바로 이 표면 장력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표면 장력 감마라고 하는 것은 phi mg 나누기 2파이 r이에요. 2파이 r이 뭐예요? 결국 둘레잖아요. 둘레. 지금 원의 둘레. 무슨 원의? 바로 수직관. 관의 둘레입니다. 이 수직관의 겉에 둘레를 갖다가 원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2파이 r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계수고요.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가속도죠. 즉, 저 액체가 뚝 떨어져 나올 때 그 액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요것이 결국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예, 표면 장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 표면 장력을 갖다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이제 액체의 기체와 접촉하고 있는 액체의 특성, 즉 기체, 액체 계면에서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액 계면이에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액체와 액체의 계면. 물론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겠죠. 바로 뭐냐면 수상과 유상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많이 화장품에도 이제 응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계면에서의 흡착과 배양. 여기에는 무엇이 관여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 계면활성. 예, 이때는 표면이 아니겠죠, 그렇죠? 수상과 유상이 접촉해 있을 때는 한쪽이 기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표면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들, 이런 것들의 계면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잘 섞이도록 만드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계면 활성제인 것이죠. 즉 영어로는 surfactant, 예, 또는 계면을 활성시키는 물질, 예, 제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surface active ag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SAA 이렇게도 표현해요. 계면 활성제를. 또는 surfactant, 예, 이렇게도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바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면 또는 표면에 흡착돼서 계면의 물성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물질로서 뭐예요? 한 분자 내에 친수성인 부분과 친유성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 그래서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친수성 부분이라고 하고 성냥개비의 머리처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몸통으로부터 꼬리 부분을 친유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냥개비의 이 몸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러한 모형을 갖다 우리가 계면활성제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서로 섞이지 않는 수상과 유상, 즉 오일을 갖다가 잘 섞이게 하죠. 물하고 오일이 있다고 하면 섞이지 않고, 사실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겠죠. 그렇죠? 섞이지 않고 오일은 뜨고 물은 밑으로 가라앉는. 왜? 오일이 밀도가 낮으니까 뜨겠죠. 예, 그러한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즉 이러한 형태인데요. 얘네들에다가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친수성인 부분들이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할 테고 친유성인 부분인 꼬리, 몸통과 꼬리 부분은 오일 쪽, 유상 부분을 향하게 되겠죠. 이것을 막 교반을 하면 이렇게 미세한 입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입자를 갖다 둘러싸면서 머리 쪽은 바깥쪽에 수상으로 향하고 꼬리는 안쪽에 오일을 향하는 이러한 유형의 에멀션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도록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형성되는 에멀션을 우리가 미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작용을 하는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계면활성제. 예, 이 계면활성제는 크게 수용 내에서 수용액 내에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이온화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의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수용액에 이온화되었을 때 그때 요 계면활성 부분이 음이온성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음이온 전하를 띠는 그런 성질을 갖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비누예요. 비누 같은 경우 물에 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주로 몸통인 부분이 음이온성을 갖다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Na+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비누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었을 때 이 계면활성 부분이 양 이온을 갖다가 나타내는, 즉 양전하를 갖다 이제 띄게 되는 그러한 계면활성제를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브롬이 붙은 그런 유형인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브롬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 몸통에 붙은 여기는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게 되죠. 주로 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사실은 이 세정작용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썼을 경우에는 트러블이 좀 많죠. 피부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근데 헤어린스라든가 금속 표면 부식 방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많이 쓰이고요. 헤어린스가 그러면 왜 헤어린스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성질을 갖다 갖게 되는가? 우리 피부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갖다 갖는다고 했지만 샴푸의 경우가 대부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갖다 많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샴푸로 감게 되면 음이온성을 갖다 띄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린스를 갖다 쓰게 되는데 바로 린스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발들, 모발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온을 갖다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한 분자 내에 친수성 이온과 친유성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수용액 내에서는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러한 특징의 계면활성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이에요. 이온화되지 않고 이온이 아닌 상태의 물질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수용액의 pH, 수용액의 조건에 따라서 이온성이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는 그러한 계면활성제를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물질들. 이 물질들은 산성 용액인 경우에는 양이온성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요. 또 알칼리성, 즉 염기성 용액에서는 음이온성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계면활성제를 이제 우리가 씀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린스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샴푸를 만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정용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 세정제 또는 린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